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화 8월 28일 8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은 법이다. 이상이 높으면 생각도 깊어야 한다. 얕은 생각으로 높은 이상만 추구하면 결국 불에 넘치는 허영으로 전락하고 만다. 얻고자 하는 것이 크면 그것을 담을 그릇도 커야 하겠지. 깊은 연못에는 잉어가 살고 깊은 마음에는 호걸이 산다. 지금 읽어드린 글은 소설가 이예수가 쓴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25cm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을 때마다 왼손에 들고 있던 자로 물고기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고기가 자의 길이보다 크면 버리고 작으면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묻자 낚시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은 지름이 25cm입니다.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은 먹을 수 없어서요. 낚시꾼은 25cm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 하나가 매사가 불만이었습니다. 스승은 어느 날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한 컵의 물에 풀어 마시게 하고는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짭니다. 이번에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물을 한 컵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더냐? 아니요. 이 이야기에서 소금을 고난이라고 할 경우 어쩌면 인생의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그릇의 용량을 키우는 싸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기보다는 우리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유석이 부릅니다. 다방내. 타박타박 타박내야 너드네 울곡하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 깊으면 헤엄치지.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이 높으면 기억하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무덤가에 기어 와서 보니 빛깔 곱고 탐스러운 개똥창에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서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전마실세.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러시죠. 분명히 우리 주위에 또 가족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분들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밖으로 나오시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기가 우리 사회가 녹록치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갇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곁에서 그런 분들을 돌보고 또 같이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관심과 의무로부터 또 한순간 접고 살아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분명한 이웃으로 존재함에도 우리가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분들 곁에서 그런 분들의 활동을 도우며 또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한번 안산시에 있어서의 장애인 시설과 현황 또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직접 인사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요. 본인 소개, 성함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안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강경의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강경의 원장님. 네, 정식 명칭이 안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네, 맞습니다.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초지 시민시장이 있는데 그 공영 주차장 바로 뒤편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저 부설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그 근방에 같이 있어서 그 안산 시민시장 공영 주차장을 먼저 검색하시고 저희 기관을 찾아오시면 쉽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저 한 번 가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시설이 네. 그 뒤에 이런 시설이 있었어 할 정도로 네, 네. 그 앞에 그 시민시장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좀 약간 낡은 기분이 드는데 네, 네, 맞습니다. 뒤에 시설들은 상당히 현대적이라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시죠. 아마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오래됐어요. 네. 99년도 4월 20일 날 저희가 개관을 해서 저희 그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저희는 1919년에 새로 이제 증축을 해서 저희가 이전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건물이 복지관 건물이나 그 옆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물보다는 조금 외형적으로 좀 되게 새 건물로 보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기간도 아직 한 이제 6년 차라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건물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네. 자주 하십니다. 건물이 좋을수록 좋은데 네. 왜 우리 이제 그때 가서 저도 느꼈던 건데 네, 네. 왜 장애인들이 있는 건물은 왜 이렇게 낡은 건물이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게 나한테 당연한 그 인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다녔던 장애인 복지관, 네, 네. 뭐 장애인 시설들을 가보면 뭔가 이렇게 낡고 냄새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제 어렸을 때 머릿속에 그 인상이 박혀서 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장애인들이니까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더 이용하기 편하고 쾌적하고 그런 공간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게 새롭게 느껴졌던 게 그만큼 나한테도 어떤 알지 못할 나만의 편견이 혹시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네. 해봤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고 계셨나요? 네,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1999년 11월 1일 날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에 사회재활 팀원으로 안산에서의 장애인 복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5년 벌써 되셨네요. 네, 아마 부설기관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25년을 안산에서 장애인들하고 활동. 그 전에도 물론 서울에서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셨고. 네, 맞습니다. 장애인 쪽만 30년이 넘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거기서 이렇게 전공을 하신 건가요? 저는 전공은 체육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원
대학원을 사회복지를 좀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처음에 제가 오게 된 배경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어떤 여가 취미 어떤 생활체육 이 부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담당해 줄 사람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쪽에 관심도 있고 제가 전공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체육학도 전공하시고 뭐 그런 쪽으로 대학원도 전공하셨다면 길도 여러 길이 있었을 텐데 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게 네. 단순히 직업적인 면도 뭐 있으셨겠지만 꼭 직업적인 면 하나만으로 해석할 수는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으셨을 텐데 네, 네. 아니, 맞습니다. 본래 주변에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중에 장애인이 있으신 분 있던가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선배님 한 분이 88 장애인 올림픽 때 그 보치아라는 롬볼링 그 국제심판 자격증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식사할 때 식당에서 줄을 서는데도 계속 영어 단어를 외우고 막 이렇게 계셔서 제가 선배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선배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국제 그 장애인 올림픽 앞두고 롬볼링 국제 심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영어가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선배님이 그럼 왜 장애라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되지? 이제 그런 쪽에 좀 사실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선배님한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립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선배님 통해서 한번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봤었고 그 정립회관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그 일도 하고 계셨고 근데 제 눈에 인상 깊게 좀 들어왔던 부분은 운동기구가 되게 좋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어떤 상황들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운동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그때 제가 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마 장애에 대한 어떤 저의 첫 그 시야가 아마 확보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접었었고 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그 일도 제가 제 분야 쪽에서 하고 이러다가 우연찮게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그 주몽재활원에 저희 그 생활지도 교사를 뽑는다라는 그 광고를 했었고 그쪽에 이제 제가 봉사를 나갔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학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지원해 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저의 장애인 쪽에서의 어떤 연결의 어떤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통 하다가 보면은 내가 바깥에서 그냥 겉에서 봤던 거 하고 실제 부딪혔을 때도 애로점도 네. 있었을 것이고 네. 뭐 갈등은 없으셨어요?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좋게만 보이고 좋게만 느껴지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몽재활원에 있을 때 발로 이렇게 식사를 했던 거기 거주인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스스로가 옷을 입기도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옷을 다 이제 입혀드리는 분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발로 붓글씨를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입으로 붓을 입에 물고 또 이렇게 글씨 쓰고 이런 거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럼 되게 친하기도 했고 어떤 본인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도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혹시 붓글씨 쓰면은 뭐 좋냐 그랬더니 자기 대회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검색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 뭐 문인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경북대학교에서 그 했던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 거주인하고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제가 접수 신청해주고 그때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제가 좀 더 많이 어디 가서 좀 보고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영국에 한 2년 정도 좀 더 넓은 곳에 가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가서 좀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음. 싶어서 제가 그때 주몽지아는 그만두고 영국에서 한 2년 동안 또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 발렌티어로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시간 통해서 제가 좀 배우고 왔던 또 시간 배경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때 영국에서의 경험이 네. 지금 현재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적용하시고 네, 활동하는 데 네.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그때의 영국의 상황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도나 정책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 혼자 이렇게 사시거나 해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고 내가 제가 이제 하숙을 했던 집에 할머니께서 고령이셨는데 문짝이 떨어지셨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이제 했어요. 문짝 AS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접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그 수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 문짝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혼자 사실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CSV 활동을 할 때 그 센터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지적장애 엄마 아빠셨는데 첫 번째 아이가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뇌성마비 아들이었고 둘째가 이제 매튜라는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지적장애였어요.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지적장애셨는데 자녀들도 2명이 다 장애를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치료사분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차이인가 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옆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쪽에서 진행되어졌던 어떤 프로그램들 제가 이렇게 좀 경험해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또 계기도 되었습니다. 질문을 2가지로 좀 나눠서 드릴게요. 첫째로는 그 가서 2년 동안의 비용이 네. 개인 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병원비를 지원받았? 네. 개인 비용도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 발렌티어라고 이제 그거는 일을 하게 되면 집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간 그 당시에 이제 40파운드라는 비용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제가 좀 이렇게 귀한 경험도 하고 또 나름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원래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 5남매입니다. 둘째이고요. 둘째시고 네. 이제 위에는 오빠, 언니. 네. 네. 저 음. 그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아니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길, 정상적인 길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취직해서 시집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또 장애인들을 뭐 돕는 연구가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유학을 그런 쪽으로 가신다. 가족들 반응이 괜찮으셨어요? 처음에 반대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는 저의 통장을 저희 어머니께서 관리를 하셨는데 네. 제가 영국을 가야 되니까 가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언니도 이제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둘째인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 가야 되니까 저 통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거기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제 통장을 책상에다가 딱 두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서 그러면 안 가실 줄 알았대. 안 갈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저는 바로 비행기 티켓 예약하고 이제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언니가 관리해줘.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보내주세요. 이러고 이제 저는 갔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외국을 많이 이렇게 자주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저도 비행기 안에서 울었던 기억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래 간 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 오는 건데도 네, 그때 엄마도 이제 아프셨고 좀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거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천직이다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어떤 응원에 또 힘입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저의 인생을 참 바꿔놓은 보람된 일터교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도 만나셨을 거고 네. 남편분도 같은 일 하시는 건가요? 남편은 제가 안산시장애인 복지관에 있을 때 안산 미랄 선교단
있었어요. 네. 박상호 관장님께서 선교 단장님도 하고 계셨고 저희 남편은 이제 선교 이제 간사였는데요. 저와 생각도 이제 잘 맞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비장애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늘 일상같이 보이는 거, 계산되지 않는 삶,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통 사람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먼저 좀 관심을 가졌고, 네,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아드님은 좀 다 컸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은 23살이고요. 예,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독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네, 그러시구나. 어쨌든 아드님도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가 계속 이렇게 장애인들하고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학생들하고는 좀 달랐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마 마음 밭이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뭐 사역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잘 챙겨주기도 하고 막 먼저 챙겨주고 이러진 않지만 좀 부당하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독일 갈 때 학교 친구가 롤링페이퍼에 너가 나를 도와줬던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 롤링페이퍼에 썼던 걸 같이 좀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은 바로 이런 것 같아라고 이야기 나누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지금 계신 그 안산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네. 네.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개념이 저부터 잘 많이 있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장애인 단체들이 참 많은데 장애인들도 이제 분야별로 많으시잖아요. 네. 우선은 안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이렇게 이 명칭부터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보건복지부상의 그 사업명이 예전에는 주간보호시설이었는데요. 네. 주간 이용시설로 이제 변경은 되었어요.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네, 아무래도 이제 보호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화된 어떤 서비스만 제공한다. 저희가 단순화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은 아닌데 그러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에 대한 명칭 변경을 이제 요청했었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주간에 이용하는 어떤 센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 시간에 어떤 편안한 돌봄도 제공받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시간도 이제 보내는데요. 학령기 학교를 졸업한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은 복지관도 이용 시설이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제 365일 나의 집처럼 사는 곳이 있어요. 네네. 거기를 거주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주 시설 안에는 저 안산에 보통 명의원 있고 네. 안산 평화의 집 있고 대부도에 어린 양의 집, 그다음에 둥근 세상 이러한 것들이 24시간 이제 집처럼 이제 사는 거 거주한다 해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네. 어떻게 보면 수용 시설 비슷하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명칭도 이제 거주시설로 바뀌었죠. 변천사를 통해서 수용이라는 자체의 단어도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전에 뭐 군대나 이런 쪽에서 복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명칭이 거주시설로 변경이 돼서 거주시설로 이제 지금은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이제 이용시설 쪽에는 다양한 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저희 뭐 주간 복지관도 있고 주간 이용 이제 시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재활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직업과 관련된 일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용 시설 쪽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거주 시설이 있고 이용 시설이 있다. 네, 거주 네. 시설은 집처럼 이제 거기서 사시는 곳. 것이고 네. 이용 시설은 집은 따로 있는데 오고 오고 거. 가면서 네, 치료도 받으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또 지역의 어떤 장애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과 비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식 어떤 전환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 이제 복지관이죠. 네. 그
일단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복지관과 이용시설은 또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이용시설 안에 복지관인데 복지관은 종합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팀이 되게 좀 많아요. 부서도 좀 많고. 근데 주간 이용시설은 단종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안산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이름을 이제 아직 바꾸질 않았는데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장애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시고 뇌병변 장애예요. 그런데 다른 주간 이용 시설은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행되어지는 제공되어지는 어떤 사업들이 좀 차이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정도 그다음 종류에 따라서 좀 특화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신 쪽은 주로 뇌병변 쪽에. 전문 뇌병변 주간 이용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산에 저희 말고 형제 기관인데요. 본호동에 지역에서 같이 온유한 교회랑 협력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온유한 센터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 이용 센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학령기 쪽이라고 그러셨는데 졸업하고 학교 졸업한 분들 대상으로. 네, 이제 학교 졸업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는 요즘은 장애를 가지신 분도 특례 입학도 제도가 있어서 내가 공부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과 상관없이 뭐 수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안산대학교도 에이블학과가 평생교육 그쪽에 있다가 정규 학위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나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학업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으시면 입학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학위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경험의 제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오픈하셔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일을 하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그다음 직업재활 훈련반을 가셔도 되고 근데 장애 정도가 그보다 더 심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낮 시간에 계속 집에서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돌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에 대한 어떤 부담들 그리고 또 학교 이후에 평생 어떤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보장하자. 그래서 생긴 게 주간 보호센터, 지금 주간 이용센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쪽은 네. 여러 장애인들 중에서 특히 뇌병변 중증 장애인들 맞습니다. 그분들은 뭐 따로 이제 직업을 갖거나 뭐 따로 공부를 하거나 할 수 있을 정도는 좀 안 되는 네. 아주 심하신 분들이 주로 오신다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저희가 35인 시설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3층 건물이긴 한데 35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래서 시에 저희는 30명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는 30명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그냥 그분들이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받아들여진 분들에 한해서만 네, 자리가 이용이. 비게 되면 공석이 생기면 저희가 대기하셨다가 또 센터 입소하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두 분이 3월, 4월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28명인데 저희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17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17분이 누군가 이제 비게 되면 연락을 드리는데 저희가 바로 이렇게 입소하시는 분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네. 아니면 아직 학교를 다니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호자분들이 그냥 제가 그냥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자리가 비었을 때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입소하시겠다는 분이 없으셔서 지금 계속 이용하실 분들 저희가 지금 찾고 또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면 자녀분 보내셔도 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요. 네. 중간에 노래 한 곡 좀 듣고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우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좀 신청 주셨어요. 네. 뭐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사가 되게 좋고요. 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사회에서 같이 관계를 맺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귀하다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노래 듣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순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자, 말씀 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소위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몰이해에서 나오는 뭐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산시의 장애인 단체가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뇌병변은 이게 이제 장애인도 발달 장애가 있고 정신지체 장애가 두 군데를 지금은 지적 장애라고 지적 장애 합니다. 예. 네. 크게 두 가지인데 뇌병변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장애의 어떤 분류표를 이렇게 보시면 내부적인 장애, 네. 외부적인 장애, 그 다음에 또 그 내부 장애도 또 신체적인 장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르요로 이렇게 있는 네. 장애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정신 이제 장애로 이렇게 나눠져서 발달 지적이나 이제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발달 장애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정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뭐 조울증이나 그다음 이런 정신 어떤 질환적인 이런 병은 정신 장애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 장애 중에서도 신체적인 장애 뇌병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각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지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병변 장애 15가지 유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그냥 그 신체적인 장애 그 범주 안에 뇌병변 장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장애가 아니라는 얘기는 몸은 이렇게 불편하지만 네. 정신은 이제 뚜렷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발달 장애의 어떤 정의를 보면 그 뇌손상으로 인한 발달 지연이라는 어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발달 장애 안에 저희도 이제 뇌손상으로 인한 어떤 발달 지연으로 장애를 이제 가지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발달 장애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어떤 제도 정책에 그 도움도 받으시고 또 어떤 지역의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예산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까지 뭐 포함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러진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안산에서 이제 지금 요즘 하도가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국가 책임제를 또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당연히 이제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차별받지 않게 동일한 예산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우선 우리가 먼저 확보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먼저 잘 안착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좀 나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은 좀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냐라고 하고 따지는 것은 뭐 수출 규모가 얼마니 GNP가 얼마니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당하신 분들 이런 식의 좀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의 디테일한 면을 얼마나 민감하게 서포트가 되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선진 사회의 한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아쉬운 점 특히 안산시에 있어서의 장애인 정책 이거 안산시만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안산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뭐 그냥 30년 되셨으니까 그래도 발전을 해왔겠죠. 네.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느끼실까요? 아마 선생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그 관련 예산은 OECD 국가의 거의 최하위에 있어요. 실질적인 예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상의 삶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그냥 장애 활동 지원 그 사업 제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혼자 사시고 또 장애 정도가 심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 지원에 대한 24시간 도움이 이제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24시 어떤 그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24시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저는
발달 장애도 24시간 보장하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나 혼자의 어떤 통제력을 좀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해요. 얼마 전에 안산에서 발달 장애 형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그 형님께서 또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침에 이제 활동지원사분이 출근해서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4시 돌봄에 대한 활동 지원이 보장이 되었다면 활동 지원사분이 그 가정에서 같이 계셔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분이 생명을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산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 그러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산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이게 대한민국에서라는 비율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오늘 하루도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이분들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장애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권에서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시는 도는 국가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의 목숨이 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걸까? 일상 비장애인 분들도 살아가실 때 평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떨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의 안정성을 좀 보려면 더 많은 예산을 국가가 좀 쓸 수 있게 예산을 수립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댕이골인가요? 상록구에 댕이골에 네. 있는 꿈꾸는 느림보에서 네. 영화 상영을 하는 걸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 가는 길. 네. 그 안에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었던 예전에 강서구에 네. 이제 장애인 학교 설립 관련해서. 과정에 그 네. 다큐를 찍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었었거든요. 네, 네. 그 주민들의 반대 문제, 그 무릎을 꿇어야 했던 어머님들의 이야기.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지문을 안고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네. 안산 시내에 있어서 안산 시민들의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네, 네. 좀 느끼실 때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안산시에 살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도 이제 일자리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어르신 이제 시니어 일자리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보통 전 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같이 이렇게 내가 파트너가 되어 주다 보니 이분들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나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내 가까이 지역에서 생애 때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부분 안에서 저희가 함께 어우러져서 보호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관계도 맺다 보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냥 장애 비장애다 이걸 떠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냥 지역 시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교육 현장도 그렇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제도 정책 안에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의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저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어떤 시야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어떤 제도 환경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다,
장애 학대 예방 교육이다 이런 거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1시간이잖아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1시간, 그 1시간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 만들어질 수 있지? 이런 어떤 고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교원들 의무교육, 법정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식 개선은 1시간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네. 뭐 제대로 듣지도 못하죠. 그냥 이렇게 네. 방송만 틀어놓고서 들었다고 체크만 하고. 네.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의 어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네,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장애인 아이들도 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게 되고 네. 뭐 그런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비장애인 장애인 아이도 같이 어울리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친구 관계라 이런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내에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교사 역량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 입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아이 때문에 이제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때 꿈꾸는 느림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네. 부모님들이 반드시 꼭 통합교육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가면 우리 아이들이 찬밥 신사가 되는 걸 뻔히 보다 보니 차라리 이렇게 순진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인원 수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보내는데 네. 이쪽으로 보내놓고 났더니 제대로 케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모여서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 차별도 받아야 되고 마치 정답이 없는 그냥 되돌이표되는 얘기들을 듣는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뭐 제가 잠깐 서두에 제가 영국에서 2년 정도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봉사를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날 나간 적이 있어요. 특수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학교였고 그 안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요. 아마 그때도 일반 학교의 특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고 아이한테 이제 간식을 학생한테 줘야 되는데 학생이 그 과제를 다 끝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끝내지 못하면 간식 못 먹을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국이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저는 영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저의 상황 목도였고 그냥 학교 이렇게 통학하는 과정 그리고 하교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안녕? 누구야 안녕?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제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노는데 거기에서 같이 놀고 물론 그 단편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영국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로 정답을 내거는 건 아닌데요. 저희는 제도나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들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일반 학교에 순회학 통합반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원반하고 같이 지낼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만들어 오는데 그거를 다 특수 교사에게만 감당을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원반 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교사인데 누구는 특수교사고 비특수교사는 왜 원반 교사라고 얘기를 하지? 이러한 것들도 봤을 때 그러한 과정들에서부터 저희가 함께 아이들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학교 안에서 같이 이렇게 놀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좀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그냥 입시교육에 너무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면 반발이 심할 거야.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이러한 것들에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저희가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서 해본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장애와 관련된 내
친구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진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함께 해줘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울 텐데 이거는 뭔가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관계의 어떤 소원함을 더 만들어버리는 거 아닐까? 차별함을 더 만들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안산에 장애인 관련 이렇게 좀 단체라고 할까요? 시설이 네.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 그 안산시에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데는 제가 한 9개, 47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거주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저와 같은 이용 그 센터들, 이용시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그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단체, 장애인 단체별로 또 이제 각 신체 장애인, 뭐 교통 장애인, 지체 장애인 옆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나 기관들은 안산에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또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어떤 복지 서비스도 단체들도 있어서 저는 이미 단체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에는 저는 찬성하고 그러다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선택권이 되게 넓어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권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찬성하고 환대하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그런 단체나 이미 그 기관들이 생기면 그 단체나 기관의 목적에 맞는 또 이용인 분들을 또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못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또 장벽도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우리의 연대의 어떤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도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서로 지역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잘 풀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이렇게 유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단체들 간의 어떤 좀 교통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좀 묻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에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장애가 어떤 유형이든 어떠한 장애의 정도든 그다음에 어떠한 장애 환경이든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기관을 왔을 때는 장애의 정도로 저희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같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망을 좀 만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거 소개를 꼭 좀 한번 받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지금 다음 앙상블이라고 우리 안산시 장애인 중환보호 시설에서 이용센터라고 하셨죠? 네. 이 센터에서 있는 음악 연주 공연 단체예요. 문화예술단입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다음 앙상블은요, 나다움, 우리다움, 다음 앙상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창단해서 4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장애 정도가 심하시지만 저도 공연하고 싶어요. 저도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이러한 어떤 말씀들을 하셔서 그럼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저희 주 악기는 핸드벨입니다. 그래서 핸드벨을 가지고 저희가 연습도 하고 있는데요. 이 핸드벨을 나 혼자 이렇게 장애 정도가 좀 있다 보니까 핸드벨을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핸드벨을 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장의 파트너가 있어서 그 이제 핸드벨 공연을 이제 배우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나도 지역에서 이런 핸드벨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공연들을 좀 보여주고 또 문화 교류의 어떤 활동들도 함으로써 장애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좀 한번 가져보자. 워낙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문화예술단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기능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다음 앙상블은 기능으로 보는 다음 앙상블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래도 하모니를 같이 구성해서 만들어 갔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좀 되어져서요.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창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핸드벨을 위주로 하되 혼자서 그나마 핸드볼도 제대로 이제 네, 치지 작동을 못하면은 못하니까.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같이 연주하고 네, 비장의 청년들이 같이 몇 하고 명 있습니다. 정도 구성으로 되어 있죠? 단원은 지금 원래 8명인데요. 저희가 7명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비장의 청년들이 도와주고 있고 비장의 청년들 중에 피아올라라는 문화예술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서 자연스러운 사회통합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단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단체들도 같이 하네요. 여기 파이 한 조각도 같이. 네, 파이 한 조각은 저희 이제 안산의 동산교회에 소속되어 네.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 이제 성우 활동으로도 같이 해주시고 이제 저희 안산불단 공연 저희 다음 항상분단 공연할 때 저희 공연곡 순서를 저희가 센터에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내 꿈을 표현하고 그 꿈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꿈 미술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개관되어 있는 작품을 통해서 저희 다음 앙상블 다음 그 곡을 이렇게 소개할 때 파이 한 조각에 소속되어 있는 성우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같이 또 함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방송에도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모셔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파이 한 조각을 네네. 예,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너무 저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자, 공연이 금년에 잡혀 있나요? 저희 지난주 토요일 날 오산에 그 네. 챔버 오케스트라단 그분들은 또 리코더로 이렇게 문화예술단을 창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그다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단원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첫 이제 그때 연주회였는데 저희 초청해서 스페셜 게스트로 해갖고 와, 예. 같이 공연하고 또 협연도 했었고요. 9월 7일 날 또 안산에서 문화 공연이 있어요. 네. 그때 저희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스페이스 오즈인가 거기에서 저녁 6시 30분에 9월 저희 7일. 네 공연합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이제 8월 27일입니다. 이번 9월 7일이면은 방송을 시간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네. 중앙동의 스페이스 오즈. 네, 스페이스 오즈를 맞을 겁니다. 네, 스페이스 오즈 유명한 나름대로의 공간이니까 인터넷에 네. 검색하시면 네. 가서 좀 뭐 제가 인터뷰하는 기간에 정확하게 장소 확인 한번 네, 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뇌병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직접 연습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공연까지 하신다는 아마 그 자체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공연 장소 다시 한번 네. 정정하겠습니다. 단원구 민속공원로 56이고요. 네. 해오름 콘서트홀입니다. 해오름 콘서트홀에서 네네, 거기에서 6시에 저희 진행합니다. 네, 9월 7일. 네, 시간은- 맞습니다. 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셔서 직접 들어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아주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좀 미진한 얘기가 좀 있으시더라도 그건 나중에 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걸로 좀 하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또 행설수설 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이 행설수설이라고 그래서 네, 저도 마음 놓고 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신청해 주신 거 스탠 존스가 부릅니다. Ghost Rider in the Sky. An old cowpoke went riding out one dark and windy day. Upon a ridge he rested as he went along his way. When all at once a mighty herd of red-eyed cows he saw, up plowing through the ragged sky and up a cloudy draw. Ghost riders in the sky. Their brands were still on fire and their hooves were made of steel. Their horns were black and shiny and their hot breath he could feel. A bolt of fear went through him as they thundered through the sky, for he saw the riders coming hard and he heard their mournful cry.
Their faces gaunt, their eyes were blurred, and shirts all soaked with sweat. They're riding hard to catch that herd, but they ain't caught 'em yet. 'Cause they've got to ride forever on that range up in the sky. On horses snorting fire as they ride on, hear they cry. Those riders in the sky. As the riders loped on by him, he heard one call his name. If you want to save your soul from hell a-riding on our range, then cowboy, change your ways today, or with us you will ride, a-trying to catch that devil's herd across these endless skies. The ghost herd in the sky.